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기업의 잘못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피해액이 얼마 안 돼 소송을 포기하는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피해자들을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서 피해자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생리대 릴리안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집단소송이란 기업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효과가 피해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명의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 분야에도 이 같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집단소송은 소액 피해자 여러 명을 유발하는 담합이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등에 적용될 전망이며 그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이 요구하면 기업이 의무적으로 자료를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는 이 같은 혁신안을 내놨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전속 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법률상 규정된 형사처벌 수준이나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수준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며 유관 기관과 논의한 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네, GM본사 경영진은 우리 정부가 1조 원의 현금과 세금 혜택 등을 지원하면 한국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행보를 되돌아보면 한국 GM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문투성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한국 GM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GM본사에 연구개발비로만 1조 8,58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누적 손실액 1조 9,718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막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면서 본전도 찾지 못한 겁니다. GM본사는 한국 GM에게 3조 원을 대출해주고 그동안 이자로만 4,620억 원을 챙겼습니다. GM본사는 또 한국 GM에 부품을 비싸게 공급한 뒤 완성차는 값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한국 GM의 경영 악화가 심화하자 GM본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시설 투자와 증자 참여 등 1조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주면 신차 물량을 배정하고 장기 투자 계획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든 경영 상황이 악화하면 백지화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이 때문에 GM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연 GM과 한국 GM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수개월간 경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통해 과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회생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23일 프랜차이즈 필수 품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안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업계는 영업기밀 노출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프랜차이즈 필수 품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안이 막바지 심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협회 측은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의 목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상 경제 질서의 원칙이나 기업의 영업 자유 보호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필수 품목 공급 가격을 상하한 선으로 명시하라는 지침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가 외에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광고비 등 부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단순히 원가만 보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00만 원을 넘는 스마트폰 등도 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며 해외에서 외국계 브랜드와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 품목 중 가맹본부 자체 생산 물품을 빼는 한편 로열티로 운영되고 품목이 너무 많은 편의점 등은 원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 기밀을 침해하는 수준으로까지 정보 공개를 강요한다면 저한테 소송하십시오. 갑질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지나친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작년 말에 있었던 평창 롱패딩 대란 기억하시나요?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가 좋은 롱패딩을 사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섰던 사건인데요. 이번에도 가성비가 좋은 가전제품이 나오자 비슷한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하남의 한 창고형 할인점 앞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기름 없이 튀김 요리를 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를 사려는 사람들인데 새벽 6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줄은 매장을 넘어 주차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문을 열기 약 10분 전인데요. 주차장까지 700여 명의 사람들이 에어프라이어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드디어 매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1인 1개로 제한된 에어프라이어를 카트에 담기 시작합니다. 결국 1시간 만에 준비 물량 800대가 동이 났습니다. 가성비 갑이라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불안불안했는데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뭔가 큰 거를 얻은 느낌? 복권 당첨된 느낌이에요. 에어프라이어 인기 비결은 가성비와 차별화입니다. 대용량이어서 치킨 한 마리를 바로 튀길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다사 에어프라이어 대비해서 절반 이하 가격이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물가 저성장 시대,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성비 제품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그간 반쪽짜리 오명을 들어왔던 노사정위원회가 본격적인 개편 논의를 앞둔 가운데 노사정위원장이 포용적 노동체제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노동 중심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개혁 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방향으로 포용적 노동체제를 제안했습니다. 그간 대화에서 배제된 노동계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현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사회와 맥이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는 절대로 정부가 주동해서는 안 된다. 네? 노사가 그중에서도 노동이 중심적 주동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전의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의 합의를 강요하는 형태로 진행돼 신뢰와 대화의 필요성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깔려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최근 완전체가 된 노사정 대표자들은 다음 달 초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계 역시 변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논의 고비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항의 방식을 고집하는 한 대화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인정투쟁을 통해서 항의 집단으로 왜소화되는 과정을 걷지 않았나. 운동 노선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변해야 하는 이런 전환점이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노동계는 국회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에 반대하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 불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노동에도 책임이 있다. 그 노동 내에서 이 상위 10%의 노동자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자세로 출발을 하면은 저는 사회적 대타협 만들어낼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위한 변화 요구가 향후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저렴한 가격에 충분한 양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업소가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업소가 원산지나 유통기한을 멋대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무한리필 업소입니다. 칠레나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사용한다고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값싼 독일산을 사용했습니다. 킬로그램당 1,400원의 폭리를 취했는데 이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돼지고기가 무려 13톤이 넘습니다. 무한 리필업소에 육류를 공급하는 이 육가공업체는 폐기용 쇠고기를 냉동실에 버젓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공한 고기에는 원산지나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을 멋대로 늘려 표기한 것도 있습니다. 유통번호로 조회하면 유통기한을 늘려잡았거든요. 신해부장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정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 업소는 값싼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이라고 속였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없는 돼지고기를 사용한 무한 리필 업소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성남, 구리 등 5개 지역 무한 리필 업소 70곳을 점검한 결과 20%인 15곳이 각종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내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래도 고기 질이 양호하다고 생각되는 원산지로 이렇게 바꿔서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경기도는 업주 13명을 형사 입건하고 2곳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양기권 대표와 함께 공단 현상훈 노조위원장, 중앙회 박철 노조위원장 등 노동조합 대표도 같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과 국민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원과 재직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 훈련 참여가 낮은 중소기업에 직종별 현장 전문가를 활용해서 인적 자원 개발을 통한 기업의 핵심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동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직자의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또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겨울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독 빙상 경기 부문에서 신기록이 터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아요.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는 넘어져도 올림픽 신기록이 나왔잖아요. 우리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홈그라운드가 아닌 다른 나라 선수들 역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저마다 빙질이 좋아서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기록 홍수의 최고 공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평창 올림픽 빙상 경기장의 빙질은 어느 올림픽 때보다 뛰어나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히든잡에서는 빙상 경기장의 최고 컨디션을 만들어낸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숨은 공신 아이스 테크니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 신기록의 비밀에는 히든잡이 있었군요. 그럼 아이스 테크니션은 어떤 직업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 아이스 테크니션이란 빙상 경기장에 얼음을 총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단순히 물을 채워서 얼음을 얼리면 빙상 경기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빙상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경기마다 얼음을 얼리는 방식, 또 트랙에 사용되는 물의 양, 종목에 따른 얼음 온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역할을 아이스 테크니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스케이트장에 가보면 휴식 시간마다 정빙차를 모는 정빙사가 있잖아요. 이 아이스 테크니션과 정빙사는 다른 직업인가요? 네, 이 정빙사는 선수들이 신은 스케이트 날에 파인 이 작은 홈이나 이 경기장 안의 온도 때문에 자연적으로 녹은 빙판을 정빙차인 이 잠보니를 이용해서 다시 매끄럽게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 반면에 아이스 테크니션은 빙상 경기장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이 빙판을 얼리고 유지하고 또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국내의 경우는 전문 아이스 테크니션이 드물기 때문에 이 대다수의 스케이트장을 정빙사들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평창 올림픽의 경우는 어떻게 비판을 관리한 건가요? 네, 이 평창 올림픽의 경우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를 제외한 다른 빙상 경기장들은 모두 외국인 테크니션이 맡고 있는데요. 이 빙질이 최고라고 호평받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 과거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활약을 했던 18년 경력의 아이스 테크니션 백이태 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국내에서 얼음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빙상연맹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서 강릉 아이스 아레나를 맡게 됐다고 하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전문가까지 직접 찾아가서 배우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키워서 지금의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올림픽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숨은 공신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욱더 뿌듯한데요. 하지만 전문가가 드물다는 건 그만큼 경기장의 얼음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빙질은 고도와 온도, pH 등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부터 세심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빙상장을 만드는 원리는 보일러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빙상장의 콘크리트 바닥 밑에 냉각수가 흐르는 냉각관을 설치를 하고 이 바닥 위에 물을 부은 뒤에 이 냉각관과 경기장 전체의 온도를 낮추면 얼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번에 이 빙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여러 번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 번에 만드는 얼음의 두께는 최대 0.2m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부어서 얼음을 만들면 이 산소가 많아져서 얼음의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5cm의 두께의 얼음이 필요한 피겨스케이트 경기의 경우는 이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무려 250회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빙상 경기장을 완성하기까지 약 90톤의 물과 시간도 70시간이나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완성된 아이스 스케이트장만을 봐왔기 때문인지 이 최고의 스케이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관리도 중요한데요. 이 출입문의 개폐율과 외부 기온, 또 관람객 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목에 따라서 얼음의 두께와 빙상장의 기온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다 빙상장의 정밀한 컨디션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빙질의 가장 예민한 종목인 컬링은 두께와 온도뿐만이 아니라 이 습도까지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합니다. 이 섬세하게 얼음을 닦아내면서 스톤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게임인 컬링은 이 습도가 높으면 컬링 시트 표면에 붙어 있는 얼음 알갱이인 이 페블이 쉽게 녹기 때문인데요. 이 실내 온도는 12도, 또 얼음 온도는 4도, 이 35%의 습도, 또 32에서 33mm의 얼음 두께의 조건을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종목마다 얼음의 컨디션이 달라야 한다는 건 전혀 몰랐네요.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 또 피겨스케이트의 경우도 컨디션이 각각 다른가요? 네,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의 경우는 이 출발 순간 스케이트를 박차고 나가는 힘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얼음은 얇으면서도 단단해야 하는데요. 만약 얼음이 무르면 스케이트 날이 얼음 속으로 파고들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이 선수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얼음의 상태가 매우 단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피겨스케이트의 경우는 얼음이 단단하면 점프 동작이 많은 경기의 특성상 얼음 덩어리가 깨질 수가 있고 또 선수의 발목에도 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빙판 온도도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보다 다소 높은 영하 4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강릉 아레나의 경우는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같은 날 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시간 내에 빙질을 각 종목의 컨디션에 맞게 변경시키는 것 역시 아이스 테크니션의 역량이라고 합니다. 네, 얼음 위에서는 바로 이 테크니션이 마법사이자 또 과학자의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아이스 테크니션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이번 동계올림픽의 신기록 행진을 통해서 이 아이스 테크니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빙상 경기장의 수요도 늘어난 만큼 이를 계기로 아이스 테크니션의 수요 역시 점점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이스 테크니션이 되기 위해서는 스케이트 선수나 정빙사의 경력을 거친 뒤에 해외에서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이스 테크니션의 수요가 늘어서 전문 교육기관도 함께 만들어지길 희망하겠습니다. 네, 뛰어난 경기를 위해서는 선수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경기장의 환경 역시 중요하다는 걸 아이스 테크니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빙상 경기의 숨은 공신, 아이스 테크니션에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든작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